자, 이번 주 또 이제 중요한 내용들이 좀 이제 오고 갔는데, 일단은 미국에서 관세 판결 무기한 연장이 됐습니다. 자, 관세가 합법이냐 불법이냐를 두고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이제 관세 카드를 두고서 이제 결국에는 미중 전략에서 중국에 대한 중국에 대한 압박을 간접적으로 이 주변 국가들로부터 이렇게 하고 있죠. 다만 미국도 반대로 관세를 받을 수도 있어요. 서로 상호 관세로.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머니 게임으로 끝까지 누가 버틸 수 있느냐로 가보면은 당연히 미국이 버티는 건데, 어, 서로 이제 관세를 올려버리면은 전반적으로 둘 다 손해를 볼 수는 있겠죠. 근데 이제 지금이 어떻게 보면 하이브리드 전쟁 중이라고 한다면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가 합법으로 판결이 나야지 앞으로 조금 더 그 카드들을 많이 연결을 지어서 공격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판결이 원래 이번 주에 나기로 했었습니다. 원래는 이제 또 저번 주에 판결이 나기로 한 게 이번 주로 밀렸는데, 이번 주에는 또 이제 이거를 좀 잠깐 감정적으로 미루기로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특히나 코인 시장이나 미국 주식장에서는 일시적으로 약간 상승세를 보였어요. 수요일에서 목요일 사이에요. 그리고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수목에 이제 관세가 미뤄져서 어느 정도 여기에 대한 판결에 대한 리스크를 좀 생각을 해서 좀 악재가 해소가 된 느낌이고, 또 이란에 대해서도 이제 미국의 이제 공습 예정이었다라고 하는 게 오피셜로 밝혀졌죠. 근데 취소했다. 그래서 수요일 날이랑 목요일 날, 그리고 지금 오늘 금요일까지는 어떻게 보면 관세 판결도 미뤄지고, 이제 미국과 이란의 이제 중동 전쟁도 잠깐 취소가 돼가지고 미뤄졌기 때문에 악재가 해소된 느낌으로 약간의 상승세로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근데 좀 이제 어 이게 완전히 끝났다라고 보기 힘든 게 뭐냐면, 자, 지금 이제 이란에서 이제 공습을 할 거라는 것 자체는 이제 그 미드나잇 해머를 이란도 겪어봤다 보니까 작년 6월 13일쯤에 그 핵시설 타격이죠. B3 폭격기. 근데 이제 이란과의 긴장이 고조됨에 따라서 최소 한 척의 미국의 항공모함이 중동으로 이동 중이라고 밝혀졌습니다. 링컨함, 링컨함이라고 중동 지역으로 지금 원래는 남중국해에서 견제가 되고 있었는데 이게 중동으로 가고 있습니다. 중동으로. 근데 이제 여기서 좀 이제 헷갈리실 수가 있는 게, 뭐야, 이란에 대해서 공격을 취소했다라고 하는데 근데 왜 가는 거야? 라고 할 수는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그 수요일쯤에 공격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을 수밖에 없었겠죠.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대비를 할 수도 있잖아요. 공격이 오는구나. 대비를 해야지. 그럼 뭔가 좀 이제 대비에 대해서 뭔가 좀 이 구조적인 위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하나의 테스트일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여기서 더 중요한 거는 제가 집중하고 싶은 건, 이 미군의 병력들이 다른 곳에서 이제 집중이 되어 있거나 분산되었을 때 동북아시아에서 레드팀의 반격이 시작될 수 있다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근데 이제 그 중에 항공모함인 링컨 항공모함이 지금 이제 이동 중이고, 대략적으로 도착하는 날짜가 지금 이동 중이에요. 실시간으로. 이게 하루 만에 이동하는 게 아니에요. 항공모함이다 보니까 1월 한 이 군함들이랑 같이 해가지고 1월 20일쯤에 대략적으로 도착을 한다라고 해요. 중동 쪽으로. 자,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또 중요한 게. 지금 이제 미국에서는 중동뿐만이 아니고 이란 쪽에서의 미국이 전쟁을 수행을 하기도 하겠지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과 직접적인 이란은 전쟁을 수행을 하게 될 겁니다. 음.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란이 미군을 공격하지 않는 이상 곧바로 투입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당장에 투입되기는.
왜냐면 이란에 연결되어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중국도 있고 러시아도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개입을 하기에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당장에는 그게 좀 이제 힘들다. 그래서 간접적인 억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는 있겠지만 이제 서로 이제 뭔가 좀 이제 조심스레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좀 피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란 내부에서는 이제 그 대사관이라든지 이런 곳들이 다 철수가 되기도 했고 여행 금지 국가가 되기도 했죠. 지금 인터넷도 어떻게 보면 일주일 정도 끊기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래도 이제 스타링크가 원래 공급이 안 되는데 스타링크가 공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러시아 같은 경우에도 스타링크가 공급이 안 돼요. 어떻게 보면 우크라이나에 공급이 되는데 뭐 앞으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봐야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엄청난 힌트를 주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어 환율인데 환율. 근데 환율이 이게 무슨 힌트인지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한번. 자, 1997년에 한국에서 IMF 위기가 왔잖아요. 금융위기가 왔는데 그때 이제 먼저 터진 곳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동남아시아인데 특히나 태국의 바트. 자, 바트를 보시면 6월 달부터 시작을 해서 이게 USD 대비 바트거든요. 이게 가격이 올라가면 안 좋은 거예요. 달러를 살려면 바트가 많이 필요한 거니까. 자, 6월부터 7월, 8월, 9월 이렇게 먼저 반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동남아시아에서 먼저 금융위기 같은 바트에 대한 이제 폭락이 나타났어요. 이때 당시에는 몰랐지만 지나고 나서 보니 환율 공격이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 한국에서는 언제 그 IMF 그게 터졌냐? 거의 막바지쯤에요. 그때 이제 10월, 11월 여기 보이시죠? 그러니까 이제 바트랑 이런 것들은 먼저, 그러니까 동남아시아 먼저 터지고서 그 뒤에 막바지에 한국에서 피크를 찍었다. 마지막쯤에 환율만 보시면. 근데 지금 예전에 과거에 IMF 때를 뭐 되돌려 보면 비슷한 패턴으로 오는 거 아니야? 제2의 IMF? 지금 환율이랑 이런 것들 보면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상황이 전혀 다릅니다. 자, 이게 USD 바트 차트고요. 바트 차트. 여기 보이시죠? 자, 이게 USD KRW 원화 차트입니다. 자, 근데 바트는 작년 1월부터 시작을 해서 환율이 오히려 프리미엄이 쌓이고 있어요. 이게 떨어지면 좋은 거예요. USD를 적은 바트로 더 많이 살 수 있는 거니까. 근데 KRW는 올라가고 있어요. 오름세. 자, 이것부터가 일단 패턴이 깨졌습니다. 어떤 패턴이 깨졌냐? 예전에 IMF 때 비슷한 시기에 발생했던 금융 위기 같은 것과는 다른 패턴이다. 자, 근데 바트에 대한 수요가 왜 이렇게 많아졌냐? 물론 이제 달러 인덱스 DXY가 많이 하락을 했으므로 하락을 해서 이 달러 인덱스 하락한 거 대비해서 바트 쪽으로 이동한 것도 있겠는데, 바트 쪽으로. 그리고 미국에서 금리 인하를 하잖아요. 금리 인하를 하고 금리가 또 낮기도 하고, 그게 뭐 자산 시장으로 간 것도 있겠지만 유독 동남아시아에서 이제 태국의 바트 쪽으로 많이 쏠렸습니다. 자, 저는 이걸 조심스럽게 얘기를 드리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게 동북아시아의 전쟁에 대한 회피 자산으로 미리 쏠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특히나 같은 위기를 겪었던 한국이랑 지금 그 태국은 전혀 정반대의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정학적인 위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국은 여기에 있어요. 여기 뒤쪽에. 그리고 그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이쪽 라인에서 어떻게 보면 캄보디아는 재래식 무기고 핵도 없고 태국은 F-35랑 이런 거 다 들고 있죠. 그리고 지금 자본금도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많아요. 근데 이제
동북아시아가 만약에 이 지금 남중국해를 떠나서 중동으로 이동하고 있는데 여기 남중국해. 그러면 이제 이쪽이 좀 빵꾸가 날 수도 있죠. 중국 대만. 이쪽 진영이 만약에 그 전쟁의 기류가 러시아 우크라이나에서 이쪽으로 같이 넘어온다면 어떻게 보면 회피 자산이 어떻게 보면은 여기서 그나마 이제 유일하게 그나마 이제 뭐 싱가포르라든지 태국이랑 이쪽 자산들로 쏠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음. 뭐 물론 이제 미국의 달러도 있겠지만 직접적인 3차 세계대전의 레드팀과 블루팀에는 태국이랑 이쪽이 들어가진 않거든요. 이쪽이. 그러니까 레드팀이랑 블루팀에 들어가는 곳은 블루팀에는 우크라이나랑 이스라엘이랑 한국이랑 대만이랑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요. 근데 이제 태국이랑 이쪽은 블루 레드에 굳이 뭐 크게 관여를 하지는 않습니다. 블루팀과 레드팀으로 나뉘어지는 것 중에 중심이 되는 건 뭐냐면 어떻게 보면은 중국의 1대1로와 연결된 국제 선거, A웹, 뭐 미국에서는 USAID 이런 게 연결이 될 것이고 그와 반대로 레드팀 그건 레드팀, 블루팀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2020년 미국 대선을 토대로 해서 그것들을 밝혀냄으로써 뭔가 좀 이제 그 마치 그 앱스틴 문서처럼 일론 머스크와 트럼프 대통령 쪽에서 그것들을 발표를 하면서 뭔가의 보복 그 제재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압박을 할 수가 있죠. 지금 그 중에서 이제 동남아시아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직접적인 영향권을 이제 행사하지는 않았고 뭐 이 중에서 뭐 1대1로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들이 있겠는데 그 A웹이라는 국제 선거 기구는 한국에 이제 북한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한국의 송도에 있습니다. 송도에 있어요. 송도. 이 선거 기구 컨트롤 타워가.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는 이거를 피하기가 힘들겠죠. 앞으로 다가오는 이제 미국에서 발표를 하는 이 과정에서 피하기가 힘들 거고. 저는 그래서 이제 조심스럽게 지금에 반영하고 있는 것들이 이제 동북아시아의 전쟁에 대한 이제 시그널이 조금 더 확실해진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전에 이제 금융 위기와도 같은 상황들이 똑같이 반복되기 힘들 겁니다. 왜냐하면 아마 전 세계에서 결국에는 터지게 될 거예요. 이런 이제 환율에 대한 문제들이나 이런 것들이 방안책이 마련되지 않았으면은 결국에는 모종의 어떠한 이유로 터지게 될 건데 그러면 이제 한국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한국은행에서는 금리를 굳이 인상하지 않고 금리를 동결하는 쪽으로 해서 최대한 이제 시간을 좀 버티면은 뭐 어떤 모종의 이유로 전 세계가 다 같이 뭔가 좀 이제 금융 위기와도 같은 상황들이 다가오는 것들이 오기 전에 버틸 수는 있겠죠. 금리 인상을 당장 하진 않고. 근데 이제 아마 여기서 변수라고 하면은 뭐냐면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 전에 북한에서 갑자기 기습적인 그 국지 도발 그 이상을 해버리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앞으로 다가오는 북한의 그 도발이라고 하는 거는 단순히 예전에 연평도 포격전과도 같은 그 정도 수준이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현대판 그런 이제 국지 도발에서는 특히나 한국과 북한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북한이 어중간하게 도발을 하고 끝내면은 현무라든지 핵시설 타격이라든지 아니면 이 공군 전력들도 마찬가지고 뭔가 좀 이제 공습인 그 이제 역공에 대해서 그것들을 좀 큰 피해를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어중간하게 그냥 아예 그냥 안 하면서 줄다리기를 하던가 아니면 할 거면은 진짜 어떻게 보면은 완전히 일부 지역들을 점령할 수준으로 할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북한이 도발이. 그러니까 단순히 국지 도발이 아니고 국지전의 그 이상이 될 수도 있다. 마치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시작인 것처럼. 당연히 그런 도발을 하게 됐을 때 한국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당연히 가만히 있을 수는 없겠죠. 그런 상황이 됐을 때는 대응을 해야겠죠. 어,
근데 그 대응을 하는 순간 이제 결국에는 그게 이제 전면전으로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러시아 우크라이나처럼. 그러니까 말 그대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자위권 행사한다고 하면서 이제 나토의 위협을 느낀다라고 해서 선제 공격을 하고 했어요.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우리 항복하겠다라고 이렇게 해버리면은 그냥 전쟁 없이 그냥 끝나는 건데 당연히 그런 공격들이 들어오면은 우크라이나도 대응을 하는 거죠. 그런 것과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시그널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바트 가격이 이렇게 하락하는 것만을 보고서 얘기를 드리는 건 아닌데 이제 가장 결정적인 트리거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저는 힌트를 좀 얻은 게 있는 게 바로 XRP입니다. XRP가 앞으로 모종의 이유로 갑자기 어느 순간 폭락하면 저는 그게 시그널이라고 생각이 들고 특히나 BNB 같은 경우에는 저는 940달러에서 970달러 윗꼬리까지 한번 열어는 두고는 있어요. 그게 이제 금토일에 지금 거의 940달러 정도 선까지 왔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번에는 예전에 2022년의 패턴이랑은 조금 달랐던 거는 그때는 루나만 살짝 상승 추세를 돌파를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BNB랑 솔라나랑 이더리움이랑 비트코인이랑 같이 상승 추세 잠깐 윗꼬리를 걸쳤어요. 근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좀 해석을 해보면 2022년에는 현물 ETF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유동성이 그렇게 쏠리지 않았을 것이고 이미 어차피 22년도에는 하락장이 정해져 있었던 상황이었으니까 그렇게까지 뭐 평단을 높이면서 이렇게 올릴 만한 그런 유동성도 부족했을 거예요. 그렇게 투입될 만한. 근데 이제 2026년에는 솔라나랑 이더리움이랑 다 비트코인이랑 ETF가 있잖아요. 현물 ETF가. 그리고 BNB는 ETF가 없었음에도 이렇게 가는 게 조금 더 대단한 상황인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22년도에 루나 때 갔던 거랑 BNB의 포지션은 아직까지는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 근데 22년도에 그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하기 전에 솔라나랑 이더리움 얘네들이 그렇게 크게 못 올랐던 것 중에 하나는 그때는 뭐 현물 ETF라든지 이런 것들이 크게는 없었으니까 지금은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한 수요가 조금 있으니까 미장도 조금 이제 그때랑은 좀 다르기도 하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상승 추세를 돌파를 한 것들 중에서 BNB랑 같이 갔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이제 지금 금토일이에요. 금토일인데 여기 이 상태에서 BNB만 혼자서 독주하면은 이건 완벽한 시그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완벽한 시그널은 뭐냐? 일단 BNB랑 이더리움이랑 어쨌든 비슷비슷하게 상승 추세 절반까지 거쳤어요. 솔라나 BNB는 돌파를 했고 솔라나는 잠깐 뚫었고 자 그래서 다 같이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조정을 그쵸? 근데 여기서 BNB만 970달러까지 독주를 하면 저는 그거 완벽한 시그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BNB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상태에서 BNB만 전반적으로 평균 단가를 높여놓고 BNB만 독주하고서 그 다음에 폭락. 그 폭락이라는 게 국제 정세에 대한 이벤트로 인한 폭락. 마치 2022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시작처럼 완벽한 시그널이다. 그러니까 지금 평균 단가들은 다 올려놨는데 여기서 혼자서만 독주를 해야 되는 게 BNB입니다. 독주라고 하는 게 여기서 막 1000달러 가고 그것까지 기대는 안 하고요. 지금이 아니니까. 지금 당장이 970달러. 이런 상황이 나오면은 주말이 됐던 뭐 다음 주가 됐던 완벽한 시그널일 수도 있다. 근데 저는 조심스럽게 그냥 막연하게 2022년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시작으로 폭락이 한번 나왔거든요. 2월 24일에. 그래서 2026년 만약에 지금이라고 한다면은 뭐 이란이랑 이스라엘 혹은 북한이랑 한국 둘 중 하나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른 곳에서 뭐 이제 뭐 그린란드에서 미국이랑 그 나토 유럽 국가랑 싸운다? 그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거기는 이미 결국에는 미국이
차지할 수밖에 없고요. 요 둘 중 하나거든요. 근데 지금 대놓고 보여지고 있는 거는 이란이랑 이스라엘 이쪽이잖아요. 내가 볼 때는 기습을 노릴 것 같아요. 레드팀에서. 지금 하필이면 이게 중동으로 지금 배치가 된 게 이동이 되고 있고 남중국해가 지금 비어 있고 그리고 모두가 이제 이스라엘과 이란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는 상황을 틈을 타서 핵보유 국가인 이스라엘, 핵보유 국가인 북한 이렇게 대결 구조란 말이죠. 이스라엘과 북한의 대결 구조가 작년부터 보시면은 계속 대결 구조를 계속 쌓고 있었어요. 근데 이스라엘과 북한이 서로 싸우기에는 힘들단 말이죠. 거리도 멀고 여기 이스라엘 여기 있는데 북한 여기 이렇게 갈 수도 없는 거고 간접적인 이들의 대리전 양상이 결국에는 이스라엘 vs 이란, 북한 vs 한국에서 누가 먼저 침공을 하냐 이 싸움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핵 보유 국가끼리 이스라엘과 이제 이란이 있으면 한국과 북한이 있는데 여기서 누가 먼저 이렇게 침공을 하냐 이 두 싸움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오히려 남중국해에서 중동으로 이동하는 것들이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 어느 정도 좀 억제가 됐을 수도 있는데 그 사이를 틈타서 레드팀이 반격을 한다면 이거는 BNB에서 $970 시그널이 나오면 조금 더 완벽하다. 솔직히 BNB에서 그 시그널이 안 나와도 저는 뭐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긴 하는데 나오면은 조금 더 깔끔하고 조금 더 완벽해질 수가 있다. 확률상. 확률이. 그러니까 BNB에서까지도 $970까지 추세를 그 상승 평단을 조금 더 높인 상태에서 조정이 나와버리면은 조금 더 이제 예쁜 그림으로 갈 수밖에 없다. 제가 예상했던 그림들 중에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전부터 말씀드렸던 막연하게 그냥 시나리오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그때 그런 말씀 드린 것 같아요. 이제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다른 나라들의 전쟁이나 이런 것들을 수행을 함으로써 병력들이 다른 곳들에 집중되어 있을 때 그때 레드팀이 갑작스럽게 반격을 하게 될 확률이 높다. 지금 비슷하게 가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모두가 이란과 이스라엘의 중동 전쟁을 집중하고 있는데 오히려 이 사이에 레드팀이 지금까지 레드팀이 계속 어떻게 보면 당했죠. 레드팀을 응원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 그러니까 저는 이 전체적인 구조를 보는 거예요, 구조. 그러니까 지금까지 보면은 작년에 2025년 6월 13일에 그 이란, 미국, 미드나잇 햄머 공습작전 있었잖아요, 핵시설. 그리고 2026년 1월 3일쯤이었나? 1월 3일이었나 5일이었나? 베네수엘라 마두로 생포작전. 어떻게 보면은 이제 미국에서 한 거네요. 레드팀을 제압을 했어요. 완전한 제압은 아닌데. 근데 이번에는 반격을 할 수도 있다. 레드팀이. 그 레드팀이 반격하는 게 이란이랑 중국이랑 러시아랑 북한이 딱 있으면은 지금 높은 확률로 북한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이동을 하고 이 이동에 대해서 중동으로 이동해서 배치가 되는 데까지 1월 20일쯤에 대략적으로 이동이 된다라고 합니다. 도착 시간까지.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아마도 이제 남중국해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관세 판결도 미뤄졌어요. 이게 차라리 관세가 폴리마켓에서 이런 예측들이 있었더라고. 관세가 불법 판결이 될 확률이 70%가 됐다. 굉장히 높게 봤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이 카드를 트럼프 대통령 쪽에서 못 쓰게 될 확률이 80%가 된다는 거. 70%, 80%가. 근데 이게 유예가 됐어요. 미뤄졌어. 그럼 미뤄졌으면 어떻게 되냐? 관세 계속 유지되는 거거든요. 판결 나기 전까지. 그러면 미국에서 조금 더 카드를 쥐고 있는 거죠. 그러면 레드팀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그 불리할 수밖에 없죠, 지금. 왜냐하면 중동으로 지금 억제하려고 이스라엘은 이제 준비 중이고 미국에 이제
군함들부터 해가지고 자산들이 이제 이동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중동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베네수엘라처럼 준비된 게임 상태에서는 좀 이길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될 텐데 하지만 여기에 공백이 있단 말이죠. 공백이 바로 이제 동북아시아, 남중국해 여기서 이제 이렇게 이동을 하겠죠. 이렇게 아라비아해 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는데 이 동북아시아가 조금 공백이 있다. 완전한 공백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예전처럼 6.25 때처럼 그 미군에 대한 그런 것들이 이제 완전히 철수가 되고 그런 상황은 아닌데 공백이 나름대로 있고 어떻게 보면 중국 쪽에서도 서해 이 인공섬처럼 영역을 좀 이제 많이 넓히기도 했고 오히려 지금 대만보다도 이쪽 한국 쪽에 대한 이런 것들이 먼저 이제 지상군의 작전들이나 이런 것들이 힘들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쪽을 만약에 먹히면 아마 지금 진짜 제가 볼 땐 제일 중요한 게 한국이에요. 지금 제일 중요한 게 한국이다. 일본도 한국이 중요하고 어떻게 보면 일본도 중요하고 미국도 중요하고 중국도 중요하고 러시아도 중요하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한국을 두고서 지금 여러 세력들이 지금 싸우고 있는 것 같아요. 이쪽을 어떻게 차지를 하느냐. 아니 차지라는 것보다는 승리하는 쪽에 따라서 이게 앞으로의 그 한반도의 미래가 바뀌겠죠. 그러니까 지금 구조는 세 구조로 보시면 되거든요. 세 가지 구조. 한국에 대한 중국이랑 러시아가 자 중국은 그리고 러시아는 미국은 일본이라고 할게요. 사실 일본이나 미국이랑 같은 거는 일본이 미국 제1위로 가지고 있거든요. 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전쟁 없이 자연스러운 흡수를 원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전쟁 없이 거의 다 흡수가 되면은 여기서 전쟁 없이 한국이 자연스럽게 흡수가 되면은 그 위에 있는 북한을 짬뽕으로 이제 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한반도를 이렇게. 자 근데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이거 지금 북중러가 같은 연합인 것 같으면서도 그러니까 당장은 연합이죠. 근데 나름대로 견제를 하고 있어요. 특히나 중국에 대한 견제를. 괜히 그 중국과 러시아의 이간질이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러시아는 오히려 북한을 활용할 수도 있죠. 이게 북한 활용.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먹어버리면 나중에는 러시아도 여기가 그러니까 이렇게 흡수가 되잖아요. 러시아가 여기 있잖아. 여기도 위협을 나중에 당할 수도 있어요. 나중에 역사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거니까. 그러면 러시아는 이렇게 요 만주까지의 영역을 넓혀서 여기 있죠. 여기 러시아의 큰 그림은 이쪽일 겁니다. 요쪽 요 라인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지금 북러 조약이 맺어져 있기 때문에 오히려 러시아는 북한을 활용해가지고 군사전을 노려볼 수도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좀 갈리는 거거든요. 러시아가 북한을 활용해가지고 군사전을 노려버리며 중국의 전쟁 없이 자연스러운 흡수 초안전 이게 막혀버려요. 이게 완전 아이러니한 상황이죠. 북중러가 연합이라며. 그러니까 완전히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보시면 안 되고, 그러니까 이제 교과서적인 이론으로 봤을 때는 북중러 연합의 레드팀, 블루팀 그런 게 있겠는데 지금 세 개의 국가에서 다른 포지션과 관점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다. 자, 중국은 전쟁 없이 자연스러운 흡수, 러시아는 북한 활용 군사전으로 오히려 북한을 통해서 한국을 어떠한 방식으로든 뭐 협상 카드를 만들든 뭐든 먹은 뒤에 군사전으로 먹은 뒤에 나중에는 조금 더 넓혀가는 이쪽으로. 자 근데 일본과 미국은 같은 포지션인데 특히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요 두 개가 둘 다 싫다 이 말이죠. 일본은. 그러니까 중국에게 자연스럽게 흡수된 한반도는 그 다음 표적이 일본이 될 수가 있고 그렇다고 해서 러시아랑 같이 이렇게 연결이 된다고 한들 이것 또한 나중에 좀 이제 불합리해지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건데 그러면 일본에서의 원래는 가장 중요했던 게 어떻게 보면은
그 북진 통일 그리고 이제 블루 팀으로 물들어진 한반 그 평화 통일이나 이쪽을 가장 좋아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남중국해를 떠나가지고 중동으로 이동하는 걸 보니까 제가 볼 때 요 두 개가 결합될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결합될 것 같냐 제 생각이에요. 일단은 러시아는 나토와 전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나토와 전쟁을 하기 전에 나토 유럽 국가들이 방산물자들을 받는 곳들이 특히나 한국 쪽에 방산 기업들이 많이 껴 있어요. 그러면 이쪽이 만약에 이쪽에서 전쟁이 나지 않으면 러시아는 결국 나토와 전쟁을 하게 될 때 지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처럼 이렇게 지원받는 것들을 어떻게 보면은 끊어낼 수가 없단 말이죠. 근데 자연스럽게 북한이 활용이 되면은 이게 끊어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직접 써야 되니까. 북한과의 이제 그런 국지 도발이나 이런 것들에 대응 그 군사전이 치러지면. 그리고 러시아는 어떻게 보면은 이걸 빠르게 시작을 하면 그 중국이 자연스럽게 흡수하는 것들을 또 간접적으로 견제할 수가 있어요. 이게. 어. 제가 전부터 말씀드렸던. 그러면 중국에서는 어쩔 수 없이 대만 TSMC를 두고서 침공을 빠르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릴 수밖에 없고, 물론 이제 이 북한 활용된 군사전으로 인해서 중국 대만의 전쟁의 스노우볼이 커지는 것만이 아니고 그뿐만이 아니고 아마 그 시기쯤에 2020 미국 대선과 관련된 것들이 공개가 될 가능성이 크다. 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일본에서는 미국체를 1위로 가지고 있고 주일 미군 기지도 있기 때문에 일본의 포지션은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방어를 해줘야겠다라고 하면서 한국에다가 지원을 해줄 겁니다. 뭐 물자들이 됐던 뭐가 됐던 뭐 예를 들어서 나중에 오히려 일본한테 고마워해야 될 수도 있어요. 지금은 모르겠지만 지금은 당장은 몰라요. 왜냐하면 지금은 그게 터지기 전까지는 인지를 못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터지기 전까지는. 그래서 이제 제가 볼 때는 이 한국을 두고서 이 세 곳이 지금 보이지 않는 전쟁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1번 됐다가 2번으로 될 것 같기도 해요. 사실 러시아는 어떻게 보면은 러시아는 그 한반도의 이쪽 지역을 다 장악을 하고 그렇게 된다라기보다는 북극 항로가 이어지는 곳들은 결국에는 일본이랑 한반도 요 두 나라들과 친하게 지낼 수밖에 없어요. 결국에 나중에는 통일된 한반도도 마찬가지고. 대신에 이제 여기서 억제를 해야 되는 거는 러시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중국을 억제를 해야 될 거예요. 나중에는. 그러면 첫 번째로 러시아의 군사적 활용으로 인해서 이게 되고서 결국에는 일본이 원하는 그림대로 통일 한반도가 넓혀지는 그림으로 갈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 사이에 예를 들어 그 사이에 뭐 내부적인 붕괴나 이런 것들이 저는 날 것 같지는 않거든요. 당장은. 그래서 이제 확률상 높은 거는 지금 이게 첫 번째고 이제 두 번째 이렇게 그러니까 처음에는 러시아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두 번째는 이제 일본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되지 않을까 적절한 시점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긴 영상 봐주셔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